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변학문이라고 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변학문 선생님, 네, 제가 개량학교 임신 때.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 시도와 그 현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좀 전에 진행자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그 북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깨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나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대로 북의 과학기술 수준을 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과학기술이 지금 경제 발전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 보시는 대로 제목이 그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역사와 현황이라고 해서요. 단순히 좀 김정은 시기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만이 아니라 그 뿌리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말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이런 거죠. 뭐 3대 세습, 뭐 주체 사상.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체 사상도 사실 별로 관심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다가 뭐 경제난, 핵 개발, 뭐 미사일 도발, 공포 정치 등등. 정치 군사적인 게 많고 거기에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되는데 거의 다 부정적인 내용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리의 좀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북의 핵심 국정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2018년에 그 엄청났던 그 남북 대화 국면에서 남쪽의 언론들이 직접 북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뭐 평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하고 하면서 그 2018년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 단절된 그 기간 동안 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북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북에서는 일단 2016년 5월, 그러니까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인 목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고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1월에도 아까 제가 앞에 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기술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핵적인 핵심적인 과제이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최근에도 뭐 이런 얘기하면 반응이 나오는 게 야,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대다수고 심지어는 야, 북한 같은 나라에도 과학기술이 있어? 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3대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북의 좀 큰 이미지다 보니까 3대 세습, 봉건 왕조, 전근대적.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어울리지 않는 사회.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북의 과학기술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북이 많이 공을 들인다라고 하면 정반대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 북이 그동안 개발해온 핵과 미사일 이런 거 봐라.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뭐 SLBM 뭐 세계 5번째, 뭐 ICBM 또 세계 몇 번째, 특히 최근에 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세계 3번째 이런 거 보면 북은 과학기술 강국이다,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북은 예전부터 기초과학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이것도 좀 너무 과도한 평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저는 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둘 다 이제 좀 경계하는 견해이지만 일단은 앞에 쪽 북이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한테 더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이 과학기술 발전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건 분명한데 사실 북한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북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발전에 신경 쓴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뭐냐면 뭐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게 과학기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도 옷을 만들어 입었죠. 수공업적인 방식으로요. 그래서 천연 섬유들을 모아서 실을 잡고 그걸 가지고 그 배틀에 걸어 가지고 천을 만들고 가위질하고 손으로 직접 그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 그렇게 옷 만들어 입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공업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계나 기술들은 다 현대과학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의 모든 게 과학기술의 자장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 국가라면 특히 현대 국가의 위정자라면 그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북이 다르지 않죠. 우리와 동시대를 존재하고 있는 현대 국가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대 세습 이런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뭔가 왕조 국가 같은 그래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처럼 이렇게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에서도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뒀던 건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북에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였다고 또는 우리가 외면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닌 건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한 뭐 역사적인 사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요즘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특히나 이제 북의 특수성, 북이 처한 조건들을 보면 특히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통념상 북이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 소련에서 스탈린의 권력 독점이 너무 심했고 우상화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나 북이나 유고 이런 나라들 향해서도 그 혁명 1세대 지도자였던 뭐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뭐 티토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좀 내려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정책 관련한 거였는데 아까 앞에서 북이 이제 5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련은 북의 이제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했냐면 너희 같이 작고 뭐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후진적인 나라는 경공업과 농업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켜라. 대신에 중공업이나 화학공업 같은 거는 소련이나 다른 선진 동부 나라들에서 받아 써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북에서는 당장은 소련과 사이가 좋으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만 믿고 경공업 농업만 발전시켰다가 나중에 혹시나 관계가 틀어지고 했을 때 소련이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뭔가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자립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하고 있던 국면에 그런 갈등을 모른 척하고 와서 원조를 더 달라라고 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나름 뭔가 좀 버릇을 고쳐놓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원조 원래 주기로 했던 것도 확 줄여버리고
다른 동구 나라, 그러니까 다른 동구권 나라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소련의 위성 국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동독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도 대북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 줄여라. 그 북이 요청해도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국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6년 여름에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원래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확보했던 자원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쭉 계획을 잡고 있던 경제성장 목표치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격론이 벌어져요. 북내에서.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일단 가보자.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원래 목표대로 가자. 대신에 북의 표현대로 하면 내부 예비, 뭔가 유휴 자원 있는 거를 최대한 동원하고 이런 것들 동원하기 위해서 직접 대중들에게 호소하자. 그래서 김일성 수상을 필두로 그 당시 최고 지도부가 한 명씩 주요 생산 현장을 맡아서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 수상이 갔던 데는 강선제강소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원조를 감축한 핵심적인 게 철강제였고, 아시는 것처럼 근대 산업에서 철강제는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당시 북에서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었던 강선제강소에 가서 거기 노동자들한테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 철강소가 6만 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해줘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만 톤인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도 했고 여러 가지 막 기술 혁신도 하고 그래서 거의 2배를 생산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필두로 해서 57년부터 시작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이 어려운 상황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2년 반 만에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였죠.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북의 공식 발표를 보면 연평균 공업 성장률이 36.6%였어요. 아무리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리마 운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연배가 아마 20대 분들이 별로 없죠. 네. 아마도 중고등학교 때 북의 천리마 운동 이런 거 윤리 시간 이럴 때 배웠던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천리마 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구호, 새벽별 보기 운동, 또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이 구호들을 상징하는 거는 노동 시간 늘리고 노동 강도 높여서 양적 성장을 했다. 천리마 운동은.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한 성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평균 36.6%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어차피 50년대 후반 북에서도 하루는 24시간이었고 원래도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더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호재 박사가 그 당시 북의 자료들을 막 드립다 파 보니까 노동시간 연장, 노동력 투입 확대만으로 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기술 혁신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50년대 후반, 50년대 말에 고도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 김일성 수상을 필두로 한 북의 지도부가 자신들이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이 뭔가 정치적 정책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걸 안 들으니까 원조를 줄인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지 말라고 한 상황 속에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그것도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니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더라. 그럼 앞으로도 과학기술 역량을 계속 높이고 이것들을 경제 발전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련이나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는 이제 경제발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목표 달성 방법으로 항상 딱 자리 잡게 돼요. 어쨌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북은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게 됐고 또 한편에서는 90년대가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고 91년
소련까지 붕괴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외 고립이 이제 거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90년대 중후반에 뭐 대홍수가 오고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난까지 오면서 이제는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성장을 더 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방편 수준이 아니라 체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 속에서 이제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천명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북의 입장에서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점점점 중요해졌고 이게 김정은 시기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김일성 집권기부터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펴왔고 물론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거치면서 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에도 시기별로 정책에 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관통한 일관되게 관통해온 특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다음 뒤에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연관이 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산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지향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대 후반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경제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어떤 훌륭한 이론을 발견하거나 좋은 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국가 발전에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기술,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인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첨단 과학기술이면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학기술이 진짜 가치 있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당연하겠지만 자립적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적 경제 성장, 자립경제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역시나 자립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북에서는 과학기술에서 주체 확립이란 말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도식화해서 보면 원료, 연료, 인력, 기술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자립적 발전이라는 게 해외 과학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의 역사를 보면 잠깐 저랬던 때가 있긴 합니다. 70년대 중반쯤에 그럼 뭔가 이렇게 우리 자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조됐을 때 몇 년은 거부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빼고 나면 북에서 말하는 자립적 발전 또는 주체 확립이라는 거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외국의 선진과학기술은 들여오는 게 맞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모방하는 게 아니라 북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김일성 주석 시기 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농고 같은 데 있죠. 농고의 축산 교과서. 근데 이제 그 당시 뭔가 이 축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소련 축산업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배우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소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한반도에 있는 그 한우가 아니라 여기 무슨 뭐죠? 툰드라 뭐 타이가 이런 데 있는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소들을 키우는 방법을 갖다 넣어놓더라. 그리고 토끼 풀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한반도에서 나지 않는 풀, 저쪽 뭐 소련 북쪽 지역에나 가 있는 그런 풀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북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이게 이제 주체 확립이란 말로 표현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또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좀 고도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문성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북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문명, 현대 사회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게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수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힘만으로 풀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참여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그 힘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제대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 과학자와 기술자, 엔지니어의 전문성에
노동자 농민들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산지식이 결합될 때 이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구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북의 교육 정책이나 특히 그 석박사 학위 정책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저도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을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협동농장에 배치돼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추를 계속 개량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뭐 60년대에 처음 배치됐을 때 배추 생산량이 뭐 예를 들어 1년에 1톤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한 3, 40년 동안 배추를 계속 개량해서 나중에 보니까 수십 톤이 됐다. 이러면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고 그만큼 국가와 인민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석박사학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봐서 그 내용들을 논문으로 쓰면 학위를 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북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런 좀 내용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상황적인 거에 따라서 좀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쭉 되어온 건데요. 그 뭐냐면 반세기 동안 국방과학기술에 우선 투자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1962년 말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북의 4대 군사노선 이런 거 있죠. 전군의 현대화, 뭐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화 뭐 이런 거. 이게 1962년 12월에 북이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 그러니까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용은 뭐냐? 그때 김일성 주석이 그때는 수상이었죠. 얘기하기를 당장 인민경제 일부 지장이 있더라도 지금 안 보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국방력을 자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우선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 전반기부터 최근까지도 이공계 쪽의 우수 인력을 국방과학기술 쪽에 우선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방과학기술 쪽에는 예산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반세기 동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다양한 지금 재래식 무기 첨단화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민간 과학기술이나 인민경제 기술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과학기술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국방,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투입을 하는데 북은 특히나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됐고 그걸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정도 특징은 그 50년대 후반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제 북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계속 좀 관통하는 특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또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과학기술 중심 정책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비로소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분석까지 해요. 뭐냐면 김정일 때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천명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라 상황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된 건 없다. 근데 김정은 들어서는 과학기술을 진짜로 막 엄청나게 강조하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아버지와 자기를 차별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례를 끌고 오냐면 중국 사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장점인에서 후진타오로 넘어갈 때요. 2002년이었나요? 그 권력이 교체된 게. 그래서 전임자 후임자지만 둘이 파벌이 달랐죠. 장점인은 상해방이었고 후진타오는 공청단이어서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후진타오가 차별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점인이랑. 실제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장점인은 20세기 지도자, 본인은 21세기 지도자. 그래서 장점인 때까지는 개혁개방 초기라서 어쨌건 세계의 공장 해가지고 이제 그 저임금 노동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 정도였다고 하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자신 때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그리고 장점인보다 내가 현대적인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과시하려고 했었어요. 이 구도를 북에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지간의 권력 승계가 됐지만 어쨌거나 김정은이 자기가 어쨌건 뭔가 자격이 있고 아버지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기술 강조했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막 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막 그거 주는 게 뭐죠? 갑자기 막 이상하네. 어, 제 거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건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표는 그냥 뭐 98년 과학기술 중적 1000명한 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좀 각 1년에 하나 정도씩 좀 굵직한 것들을 써놓은 건데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릴 건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인데요. 2001년에 정보산업시대 담론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썼습니다. 뭐냐? 요거예요. 2001년 3월 11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 중앙위 간부들 앉혀놓고 담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은 뭐 스스로도 얘기했죠. 그 6.15 정상회담 때 은둔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활동을 별로 안 했는데 비공개로는 굉장히 바쁘게 막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새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 IT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2001년이 21세기 첫 해죠. 21세기 첫 해에 3월 달에 얘기한 건데요. 이 김정일 선집인가? 여기 책 편집을 한 8쪽밖에 안 돼요. 줄간격도 널찍널찍해서 분량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20세기와 21세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게 이 기계에다가 사람들의 육체 노동이 결합해서 대량 생산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21세기는 컴퓨터가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1970년쯤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담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이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딱 한 세대가 지나고 보니 이 컴퓨터란 물건이 인간 활동에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이도 하던 일들이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수한 인재가 컴퓨터만 가지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부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20세기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시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걸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국가 경제 구조, 경제 체질을 IT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모든 현장에 컴퓨터 집어넣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고 최신 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교육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교육개혁도 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고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IT 잘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과 내각의 간부를 뽑을 때도 그 중요한 기준에 이런 과학기술 전문성, IT 전문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간부 선발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장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욕먹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간부 선발할 때 학력 중시 원칙을 세워라. 예전에 그러니까 결국 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간부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사상성과 전문성인 거죠. 사상성은 다른 얘기로 하면 당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예전에는 사상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좀 당장은 낮아도 사상성이 투철하면 그 사상성을 기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전문성은 금방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논리였는데요. 이 담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이건 내각이건 간부 해먹으려면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최신 과학기술 추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대학 정도는 졸업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부 선발할 때 대졸자를 우선적으로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완전히 그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욕먹고 막 뭐 이럴 건데 북에서는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98년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천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변화는 이때 이후부터 막 많이 속속 드러나요.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도 본격적으로 막 몇십 프로씩 늘어나고 뭐 컴퓨터 수제반을 막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이게 한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김정은 집권기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기에 특히 우리가 2018년 많은 언론이나 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을 방문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던 평양의 변화들이 알고 보면 김정일 시기부터 쭉 지속되어 온 그런 뭔가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0여 분 동안 옛날 얘기를 떠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이 북과학사라서 역사 전공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사 전공한 놈들은 그 앞에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 성질 같으면 이 얘기를 2시간을 하고 싶은데 줄여서 이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는데 아까 제가 앞에 2016년 5월 달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제1의 국정과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면 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이 기억을 더듬으면 이거 다 떠올리실 텐데요. 그 당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몇 시간 동안 총화보고라는 걸 하면서 국정 지표를 밝혔어요. 그래서 당면한 그런 궁극적인 과제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거다. 사회주의 강국은 뭐냐?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각각의 영역에서 강국의 면모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정치, 군사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을 완성하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강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의 논리에서 정치, 군사 강국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군사 강국 쪽은 앞으로 유지하고 계속 그냥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시대는 뭘 해야 되냐? 경제 강국 건설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2년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개 연설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인민을 50여 번 언급하면서 자기 대해 할 일은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강국 건설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좀 유치원생들 그림책에 나올 것 같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경제를 제일 위에다 놨어요. 타원 중에. 그러면서도 그 위에다 과학기술을 제가 포개놨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할 때도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순으로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순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보다 과학기술 먼저 얘기한 이유는 요거예요. 아이고.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수준이 경제를 포함한 한 나라의 종합적인 국력과 지위를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선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현 시대가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핵심 자원이고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나온 선전화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은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무진장한 전략자산이다. 이런 제재와 봉쇄가 계속된 속에서 자신들이 어쨌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한도가 없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와 봉쇄를 뚫고 자력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16년에 당대회 때 목표가 뭐냐? 가까운 앞날에 뭔가 종합적인 과학기술력이 세계 선진 수준 도달하는 거인데 지금은 일단 그거는 접어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좀 다시 뭐 언급되겠지만 작년 1월 달에 당대회 할 때
2016년 5월 당대회 때 결정했던 인민경제발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죠. 그러니까 목표에 심히 미달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러고였을 겁니다.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인 과학기술력이 세계 선진 수준으로 가는 거 쉽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작은 편입니다. 되게 종합적인 국력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엄청 큰 나라들만 가능한 건데 북이 이제 그걸 목표로 삼기는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 그건 일단 제껴두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북이 과학기술 강국 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이제 이 박스에 처리한 과학기술 전반의 빠른 발전 또 경제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고 또 인재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과학기술 교육 강화하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하는 이런 등등의 그런 실험 방안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을 2016년 당대회 때 제시를 했고요. 요거를 실제로 열심히 지금까지도 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제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쨌건 오늘의 좀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사였을 것도 같은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과학기술 수준이 어떠냐? 일단 잘 모릅니다. 정확한 평가 힘들고요. 이거는 정부에도 무제한적으로 거의 접근해야 되고 저같이 그냥 정책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부적인 과학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고 접해 가면서 교류하면서 봐야 이 사람들의 과학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구나.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는 힘든데 저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성과가 있었다. 그 얘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지만 이 제재와 봉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하기에는 아직 못 미쳤다. 이거는 북이 되게 허접해 이게 아니라 역부족인 겁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북의 표현대로 하면 기술 경제적 봉쇄를 오랫동안 당해왔고요. 2016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돼서 더 힘들어졌고 특히 재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 참 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제인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어쨌건 수십 년 동안 이 나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북한에도 과학기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일단 어쨌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핵이나 발사체 기술 또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진전된 수준에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봐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초과학 일부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초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오히려 몇 년 전에 제가 과학자 단체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자기 관련된 공부하다가 논문들 막 찾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덕후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평양 이런 게 보인 거예요. 저자 중에. 뭐지 찾아가 보니까 이런 수준 높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네? 의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나 연구자인 경우가 많아요. 절반 이상 이런데 어쨌거나 외국에 뭐 논문 10편 이상 발표하고 상당한 수준에 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라든지 화학, 생물학 이런 데서 뭐 아직 뭐 손에 꼽을 정도긴 하지만 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IT 쪽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 통일 IT 포럼 이상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고 중국 단둥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한국 자본으로 중국의 법인을 만들고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누가 실제로 일했냐? 북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었어요. 수십 명의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했고 그 당시 이제 경영진이었던 분이 이상산이란 분인데 이분이 요즘 제목 있는 것처럼 북한 개발자 실력이 더 뛰어나 이런 얘기들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 제가 직접 만나서 진짜 뛰어나요? 하니까 일부 뛰어난 게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제목이 그 좀 과장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점이 뛰어나냐면 그런 겁니다. 일단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발자들한테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풀어봐라고 했을 때 몇 달을 줘도 못 풀던 문제들을 북쪽의 개발자들한테 주면은 몇 주 만에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북의 개발자들이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기초가 튼튼한 건 현실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기초를 강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북이 고립되고 결핍된 결과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뭔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신 기법, 최신 기술을 못 써요. 봉쇄나 경제난 때문에. 그러다 보니 컴퓨터 좀 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C 언어, 뭐 C++ 이런 거 있거든요. 되게 옛날에 쓰던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 뭔가 IT 업계에 종사한다는 사람들한테 야 북쪽의 개발자들이 C 언어 쓴대 그러면 비웃어요. 야 아직 언제적 건데 구닥다리를 쓰고 있어? 라고 하는데 사장급으로 올라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진짜 걔네들 C 언어 쓸 줄 알아?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 C 언어가 기본인데 그래서 기초인데 이 기초가 지금 한국의 개발자들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뭔가 끌고 와 쓸 수 있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살짝 바꿔서 필요한 것들로 좀 개량해 쓰는 것들은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기초가 부족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근데 북의 개발자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 기초 쪽인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CNC, 그러니까 컴퓨터로 정밀 제어하는 공작기기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분야들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자립경제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필요했던 그러니까 북의 많은 그런 자원에 기반한 기술들,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하는데 수입산 코크스가 아니라 북의 흔한 뭐 무연탄이나 갈탄을 쓰는 제철법이라든지 석유화학이 아니라 석탄화학 하는 것 같은 자립경제 직결된 분야에서도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리고 이제 요새 코로나 국면에서 북에서 이제 코로나 대응하면서 이제 그 일반적인 뭐죠? 해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약제, 민간요법까지 쭉 오면서 그중에 민간요법의 일부 뭐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어라 뭐 이런 것들만 딱 떼가지고 그걸 부각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북은 50년대부터 그 우리처럼 양의학과 한의학을 분리한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발전시킨 거죠. 북에서 이제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고려의학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뭐 천연물 이용한 신약 이런 연구 노하우도 장기간 축적을 해왔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수준은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을 지금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쭉 추진해 오고 있어서 이런 노하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특히나 큰 거는 이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북의 과학기술 성취는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북은 어쨌거나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제재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진 기술의 접근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조건 속에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취들이 얕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북의 이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수준이 낮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량은 뛰어납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정부가 돈을 대줘서 그 한국의 국부 유학생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 대학 다닐 때 은퇴하셨던 그분도 서울대 생물학과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 정부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50년대 후반에.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대학에서는 야 서울대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높다는 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친 놈이 왔어. 근데 딱 와서 수준이 보니까 자기네 대학교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대라고 해봐야 워낙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미국 대학생 1, 2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정도밖에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되게 얘 무식하네, 실험도 할 줄 모르네. 근데 어쨌거나 한국에서 제일 똘똘하다고 선발된 사람이 갔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5, 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양성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미국이 붙잡는 거죠. 한국에 못 가게. 근데 북도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가 됐건 최상위권으로 가면 수준이 되게 높아요. 이건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를 그죠. 지금은 이제 좀 추억에 그게 됐지만 WBC 같은 세계 야구. 우리나라가 막 결승 몇 번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리그 수준이라는 게 약하지만 최상위권 한 팀만 데려가면 거의 뭐 대등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최상위권에서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건 그 생물학 또는 생화학 쪽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간 올림픽 같은 게 있어요. 4년 전인가 북이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한 열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서울대 교수 한 명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참가자 중에 북한 학생들이 있네 신기하네 했는데 딱 덜컥 1등을 하니까 얘네 뭐지? 되게 신기했던.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가 올림픽 첫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따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IT 쪽은 되게 많잖아요. 그 뭐 코드 셰프라고 해서 인도 한 회사가 하는 이거는 뭐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이과대 학생들이 수십 명이 그냥 우승을 해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권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해놓은 뭐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인데 2019년에 동아시아 챔피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대 출전인가 했을 텐데 둘이 나란히 7, 8등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생산 현장으로 가면 생산 현장의 기술 혁신 전통이라는 게 또 꽤 큽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북의 과학기술 정책 특징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경제,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학기술 지향한 것 거기에 더해서 전 군중의 참여에 기반한 발전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게 생산 현장에서 모든 생산 현장에 있는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도 어쨌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혁신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세계 최첨단 이런 거라고 할 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나름 수십 년간의 노력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뭐 집안이나 이런 것들 다진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재작년 얘기인데 21살의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생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제 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누구죠? 허준이 맞나요? 무슨 필즈상? 그 양반은 국적이 미국이던데 어쨌건 한국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해서 이제 또 한국계 미국이니까 되게 기뻐했는데 이 학생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울대니 카이스트 이런 데 있는 학부생이 세계적인 수준의 저널을 내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제 북에서도 있다 한 명씩 그래서 어디나 최상위층으로 가면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다라는 것들은 뭐 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의 김정은 집권기의 주요 정책들을 보는데 40분 정도 이제 끝내야겠네요. 근데 이제 사진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쭉 갈 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 과학기술 강국 실험 방안 5개 말씀드리면서 과학기술 교육 강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그 김정은 시대를 이해하는 제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저는 뭐 그래서 목표가 뭐냐?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민이 대학 졸업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보유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와닿는 말로 하면 전 국민의 이과화죠. 지금 이제 저희 큰 놈이 대학교 1학년인데요. 곧 그 애들부터 고등학교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몇십 분 되시는데 이 중에 이과 출신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분들이 몇 분쯤 되시나요?
진짜 제가 보통 5, 60분인데 여쭤보면 저 빼고 한두 분밖에 없어요. 이과 출신들이.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북에서 생활하시면 진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괴로운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모든 주민을 과학기술 인재, 대학 졸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교육과정 전체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엄청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세기 교육혁명이란 말이 2013년, 14년부터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의무교육의 변화예요. 북은 70년대 초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이었거든요. 유치원 1년,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한 소학교 4년, 그리고 중학교 6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소학교를 5년으로 늘려요. 그리고 중학교 통으로 6년 다니던 거를 우리 중고등학교처럼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쨌건 북의 주민이라면 2013년까지는 강제로 11년만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12년을 다녀야 돼요. 1년 더 다녀야 되죠. 거기에 더해서 수학이랑 과학기술 비중을 높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5%포인트, 7% 이렇게 높여가지고요. 수학, 과학, 기술이 중학교에서 뭐 200시간, 고등학교에서 뭐 200시간 이 정도씩 늘어나요. 괴롭죠. 수포자, 과포자, 우리 애들도 수포자들, 과포자들 많고 사실 수학, 과학 성적 안 나오면 소위 말한 좋은 대학 가기 힘든데 북은 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또 애들이 공부할 맛이 안 나니까 교육 환경 개선도 해주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해왔고 대학교, 과학기술 발전하려면 어쨌거나 고급 인력 만들어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대학도 바꿔야죠. 근데 북에서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가 300개가 넘습니다.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대학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수준의 대학들은 작게 보면 20여 개, 많이 보면 50여 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름은 대학인데 뭐 3년제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또 공장대학, 농장대학도 정말 큰 공장에 있는 곳들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거나 지방에 있는 곳들은 대학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 있는 교수들도 김일성 종합대학 가서 수업을 듣고 가야 학생들 가르칠 수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300여 개를 다 동시에 발전시킬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 일단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인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뭐 김책공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국제학술 교류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대학들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IT, 나노, 생명공학,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21세기 첨단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와요. 그리고 이제 초중등 고등교육은 정규교육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북의 대학 진학률 높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우리는 지금 뭐 가려고 안 먹으면 다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이제 막 미달인 학교에 속출한 정도인데 북은 여전히 정확한 통계는 북이 발표는 안 했지만 최대로 잡아서 추정해봐야 25%. 근데 정말 좀 짜게 하면 10에서 15%이 정도만 고급 중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직장에 배치되거나 군대 가거나입니다. 근데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하려면 주민의 7, 80%가 되는 이 사람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대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성인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을 구축을 해서 여기 접속해서 필요한 자신들의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을 계속 공부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이버 대학에 해당하는 원격 교육 대학들에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쭉 그 대학까지 또 성인 교육까지 해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좀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초중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도 했다고 그랬는데 요 그 첫 출발입니다. 평양 중등학원 2016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현대화를 한 거예요. 원래 있던 학교인데 북에서도 이제 뭐 중학교는 중학교라고 하는데요. 중등학원, 초등학원이라고 학원이라고 붙은 곳은 뭐냐면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 고아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현대화를 처음 하는 거 고아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거나 이런 뭐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먼저 해주는 뭐 이런 것들 좀 양수겸장 같은 건데
어쨌든 이 학교를 이렇게 좀 현대화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전자 열람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외부의 인터넷에 연결을 안 했지만 내부 국가 컴퓨터망을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전자도서관 이런 데 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봐라. 그 오른쪽 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실습실이고요. 오른쪽 아래는 현미경이 있죠. 물론 왼쪽 아래도 현미경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는 생물 실습실, 왼쪽 아래는 화학 실습실. 여기 사진은 없지만 물리하고 기초기술 실습실도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 실습 여건도 강화하면서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좀 더 잘 받아라라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주는 거고 6개월 뒤에는 이 옆에 붙어 있는 평양 초등학원도 이렇게 현대화해서 우리 애들이 다니던 학교랑 교실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애한테 야 너네 교실하고 다른 거 좀 찾아봐 했더니 거의 똑같은데 하다가 딱 하나 하면서 우리가 더 낫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책상을 보고 자기들은 책상이 1인용인데 여기는 2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씨 날카로운 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 애들이 되게 놀랐어요. 자기네 교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만들고 북이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본보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표준으로 해서 바꿔라. 그래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 평양중등학원을 본보기로 해서 전국의 60개 학교 정도를 현대화했고요. 2018년에는 그 60개 학교 주변에 한두 개씩 해가지고 100여 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개씩 하는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고 근데 이제 2017, 18 지날수록 그 제재 효과라는 게 되게 강해지고 하면서 속도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딘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이렇게 바꿔요. 왼쪽이 이게 2009년에 한 건가? 하여간 김정일 시대 교과서인데 오른쪽은 2013년에 바뀐 교과서. 지금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딱 컬러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어쨌건 공부할 맛 나게 교과서는 깔끔하게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제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자 이거는 가상교실입니다. 여기 어디서 한 거냐면 평양교원대학이라고 유치원 선생님들과 초등학교 선생님 양성하는 2년제, 3년제 과정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가미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가상교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교생실습 이런 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이 가상교실을 통해서 수업 실습을 좀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2018년 남북관계 분위기 좋을 때 그때 막 한국 언론들이 많이 갔는데 이 지금 사진에서 뒷모습이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뒷모습 보이는 사람이 KBS 기자입니다. 그래서 KBS 기자가 이 가상교실 앞에서 이제 시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저 가상교실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뭐 안녕하세요 하고 있고 뭐 무슨 과목 좋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 음악, 체육, 국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수학이 먼저 나왔는데 이 기자가 수학은 얘기 안 하고 음악, 체육, 국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추정컨대 이 기자는 문과다. 수학 나오니까 헉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근데 어쨌건 이거는 우리 언론 매체에도 이미 나왔던 거였고 2018년에는 평양교원대학에 썼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당연히 딴 데로 확산하겠죠. 특히 평양교원대학은 이 교원대학 부문의 거점 대학이에요. 그럼 각 지역의 교원대학들이 이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뭘까요? 해부학 실습실인데, 자, 오른쪽에 사람이 뒤통수 보이는데 잘 보면 눈에 뭐 쓰고 있습니다. VR 고글이에요. 요건 지금 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조선에 오늘 여기 영상을 편집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 고글을 쓰고 있는 이 친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얘가 지금 뭘 눈에 쓰고 뭐 허우적대고 있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쨌거나 실제 그 시신을 그러니까 인체 해부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VR 또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어쨌건 좀 실습 기회를 채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로봇 축구죠. 로봇 축구라는 게 이 IT 쪽에서 굉장히 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축구 대회를 해마다 해요.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고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김책공대 이과대학, 뭐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뭐 평양 기계대학, 소위 말해 주요 대학들이 다 출전해가지고 굉장히
그 혈전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북에서 그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의 거점인 과학기술 전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2016년 1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평양 대동강의 숙섬. 숙섬은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언제 등장하냐면 48년 봄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이 올라가서 묵었던 숙소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그 터 있던 곳에 이제 일종의 과학전시관이에요. 우리도 보면 뭐 과천, 대전, 뭐 부산, 대구 등등 가면 국립과학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전시 이런 거 하고 직접 보거나 뭐 만지고 체험하면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곳인데 북에서는 과학 전시관 역할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과학 도서관 역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30% 정도는 과학 전시관, 70%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앙전자도서관 역할. 그래서 이제 최신 과학기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구축을 하고 전국적인 컴퓨터망을 통해서 전국의 북의 표현대로 하면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 그러니까 대학의 전자도서관들이 있을 것이고요. 도 단위의 전자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군 단위에 가면 미래원이라는 이름의 또 전자열람실이 있고 지금 사진 띄워드린 거는 공장, 농장, 기업소마다 있는 과학기술 보급실이에요. 이곳들을 다 컴퓨터망으로 해서 과학기술 전당이랑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 일 끝나고 집에 바로 가지 말고 공부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빡셀 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 위에 하나만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라고 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회사. 거기에 이제 전자열람실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자른 거긴 한데 전체 잡음을 봐도 20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종업원이 한 150명쯤 됐어요. 그럼 대충 그냥 3교대 한다고 치면 150명 중에 관리직 30명 대충 뺍시다. 그럼 120명이 3조로 하면 한 개 조에 40명쯤 되겠죠.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지 말고 야 과학기술 보급실 가서 공부 좀 하고 가. 자리가 부족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탈의실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거예요. 자리가 찰 때까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는 거죠. 아, 나 공부하러 갔는데 자리가 부족하네요. 안타깝게 집에 갔습니다.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실 거잖아요. 과학계도 공부하고 싶으시겠어요? 이 나이에? 근데 관리자나 위에 정책 기반한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어떻게 하냐? 공장 곳곳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를 하고요. 태블릿 PC를 줘요. 그래서 보급실에는 자리가 없지만 너네 작업반 거기에는 막 탈의실에 의자도 있고 거기서 공부하고 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보급실에서는 과학기술 전당에 접속을 해서 자기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 직접 가기보다는 각 단위마다 과학기술 보급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필요한 자료를 긁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 서버에 저장을 하면 실제 이제 개별 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과학기술 보급실 가서 전당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걸 보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거는 그냥 자료가 아니죠. 강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인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 과학기술 보급실은 전당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교육대학. 자기가 등록한 원격교육대학 거기 들어가서 수업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보급실이 이 노동자 농민들의 뭐 과학기술 보급의 야전 기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과학기술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기술 실력을 기르고 그걸 활용해서 너네 공장 농장에서 혁신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북의 정책 의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였더라?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이었나? 거기서 이제 그 원격 교육 수업을 듣는 건데 같은 공장에 같은 작업반이면 전공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공장 차원에서 야 우리 다 그 여기 학과 등록 우리 딸 뭐 계약학과 비슷한 것처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럼 시간표도 비쌀 테니 같이 듣고 공장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딴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수업 듣고 있을 때 그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감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격 교육 촬영장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칠판 놓고 그냥 판서하면서 강의하는 걸 찍는 게 기본이고, 우리 인강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EBS 인강 같은 거. 강사들이 막 칠판에다가 분필로 써가면서 하는 거 촬영해서 하는데, 이 정도만 갖고 하면 학생들도 이제 재미없고 하니까 좀 나름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최근에 이런 게 좀 많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상 스튜디오 같은 CG가 가미되고 여러 가지 그래픽 자료들이 들어간 이런 것들로 해서 어쨌건 학생들이 좀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놓고 맨날 감시할 수는 없으니 감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죠. 이미 이건 몇 년 전 건데요. 보시면 이번 강의 시간은 90분인데 동무는 71.5분부터 강의 받는 척하면서 딴짓했다. 강의 집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사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습 편의성도 높여주고 한편으로는 쪼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막 이런 거를 이렇게 2016년, 17년부터 막 강연하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 2018년 이전이면 사실은 되게 편향된 정보 받고 있을 때였는데, 어쩌면 저는 연구자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의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 어법 그런 게 아니라 이거다. 응? 공부를 못했건 하기 싫어서건 뭐 다른 이유건 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학과학 손 놨는데 머리 다 굳어가지고 30대 40대 때 수학과학 공부하라고 하면 돌아버리지 않겠냐. 거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기 힘들어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조금씩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지역의 정권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거 아닌데 인터뷰한 연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것저것 시킨다. 그중에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로 든 게 우리로 따지면 엑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연배가 이제 거의 환갑이 다 된 사람인데 탈북한 거는 50대 중반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대 후반쯤부터인가 자꾸 엑셀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이 어쨌거나 회계 관리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전까지 수첩에다 이렇게 손으로 하고 했었는데 잘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배우면 되게 쉽게 되니까 배워라 했는데 이 머리 굳은 아저씨들, 한 번도 컴퓨터 마우스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하기 싫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하고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다 만들어 버리니까 아우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오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막 하면 2015년, 16년에 탈북한 분들은 대부분 탈북자들은 함경도, 양강도잖아요. 야, 우리 동네 이런 거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기서 온 분들도, 요즘이라고 하면 2019년이 거의 마지막일 텐데요. 그분들도 이제 우리 동네 또 이런 거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더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을 해갔다 지방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20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발전하려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잘 해줘야 되잖아요. 첨단 분야 이끌어줘야 되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계속 확대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북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확 편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로 한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어쨌건 여건이 되는 대로 과학기술 예산을 확대를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지역이나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학이나 연구기관들한테도 그동안 너네가 기업 생산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너네 연구개발 역량으로 직접 제품 개발, 생산, 판매해라. 그래서 좋은 거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 번 돈 너희가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막 바꾸고 기반들을, 그러니까 인프라들 막 만들어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최첨단 분야를 책임질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고 엔지니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라는 게 좀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뭔가 다양한 형태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 살림집을 건설한다든지, 뭐 바로 사진 보여드리면, 자 이게 2012년에 은하과학자거리, 아니 2013년 은하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북에서 은하란 이름이 붙은 거 맞습니다. 로켓. 광명성이 인공위성 이름이고 그걸 쏘아 올린 로켓이 은하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2년 12월 우리 대선 일주일 앞두고 광명성 3-2호 발사에 성공했고요. 그거 쏘아 올린 로켓이 은하 로켓입니다. 은하 과학자 거리는
놓고 광명성 3-5 개발해서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들한테 준 아파트예요. 2014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뭐 탈북자들 여기 살다 온 탈북자 얘기 들으면 이게 또 북은 또 속도전이다 보니까 또 이때 막 2014년쯤이면 난리공사도 있긴 했어요.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2014년 3월에 평양 아파트 붕괴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쯤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실한 곳들이 있긴 하다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북의 최대 연구기관 국가과학원, 얘는 과학자들한테 주려고 만든 아파트 단지이고 2015년에는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래과학자거리 평양 대동강 변에 특히 김책공대 근처에 지은 거였고,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는 김책공대랑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뺀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의 교수와 과학자들한테 아파트를 많이 줬어요. 그럼 지금 13, 14, 15년 해마다 하나씩 줬잖아요. 16년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16년에 건너뛰고 17년에 여명거리가 나옵니다. 원래는 16년 가을 완공 목표였는데 그해 가을에 함경도가 큰 수해를 입어요. 그래서 모든 설비와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이 여명거리 건설 이게 그냥 길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많은 남쪽 사람들한테 눈에 익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렇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게 참 지금은 그렇지만 딱 보시면 나오죠. 카퍼레이드 하면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여명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건너편에 지어가지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래과학자 거리보다 2배 규모입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여기 아파트 1차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원래 여기 살던 주민들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과학자.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북은 뭐 평양에나 짓겠지 뭐 이런 식으로 평양공항 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이거는 함흥이 이제 화학공업 단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흥 같은 경우도 15년, 17년 정도 2차례에 걸쳐서 이런 과학자 아파트 지어서 뭐 100% 과학자한테 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을 세운 성과를 많이 세운 과학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고 재작년인가에는 신의주 과학자 아파트. 요거는 단둥에서 보면 보이는.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할 때 좀 건물 모양이 특이하니까 저거 뭐지? 하고 있었는데 완공됐다고 한 기사를 보니까 과학자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대학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서 모든 과학자한테는 아직까지는 적은 수지만 어쨌거나 공을 세운 과학자들한테 어떻게든 물질적 보상 해주겠다. 또 이거는 과학자 전용 휴양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성과를 많이 낸 과학자들이 있으면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신청권 티켓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청권을 쓰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가서 보름 동안 놀다 올 수 있는 과학자 전용 휴양소 이런 것도 지어졌고요. 또 이거는 뭐 돈을 주는 건 아닌데 해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씩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라는 걸 선정을 해서 노동신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실어주는 거예요. 뭔가 그 명예를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어쨌건 보상을 해주겠다. 제가 예전에 탈북자 2명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명은 김정일 시기에 다녔고 그때 탈북한 사람이고 한 명은 김정은 시기 때 다녔고 최근에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후배인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경험을 얘기해요. 뭐냐면 이 최근에 온 사람이 자기네 대학 교수 중에 누가 요 상 국가 최우수 과학자 상 받아가지고 학교에 플래카드 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김정일 시기 때 탈북한 사람 오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 과학자 개인을 부각해 주는데 되게 인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공을 세운 과학자들이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띄워주겠다라는 신호들을 보내는 겁니다. 요거는 뭐 북의 이제 해외 발표 논문 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아직은 되게 적어요. 우리나라 1년에 뭐 10만 편 되는데 북은 엄청 늘어가지고 한 200~300편이라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북 자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원격 화상회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학술 회의를 코로나 국면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어쨌거나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나름의 그러니까 가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빨리 갈게요. 이건 딱 보시면 주사기 공장. 최근에 그 코로나 국면에 북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 얘기하면서 2000년대 얘기 막 하잖아요.
링겔병이 없어서 맥주병에다 수액을 담고 주사바늘이 뭐 없어가지고 주사바늘 뭐 녹슨 거 돌려 쓰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품질 인증 기준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 생산하는 것들 만들었고, 평양에 뭐 이런 곳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전자병력부 이런 것들에서 병원 정보한다든지, 이거 이제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거죠. 이거는 원격 의료. 그래서 이제 원격 화상 협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할 때도 지방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수술할 때 중앙에 있는 병원들 의사들이 CCTV로 같이 보면서 수술 이제 지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뭐 체육에서도 뭐 잘 많이 보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제 국제대회 막 가서 특히 역도나 이런 쪽에 주로 되긴 하지만, 어쨌든 체육 강국도 이제 막 지향을 하면서 체육의 과학화 해가지고 뭐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평양 국제 축구학교라고요.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에 만든 것인데, 딱 보시면 선수 능력 측정하고 이런 것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로고가 유벤투스입니다. 한광성이라고요. 그 검색해보죠. 인민호날두라고 해서, 예, 이승우하고 거의 같은 또래여서 이 친구가 유럽의 작은 리그에 갔다가 잘해가지고 유벤투스로 이제 딱 발탁돼서 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20대 초반에 세계 축구 유망주 50명인가에 이승우랑 같이 뽑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없죠. 제재 때문에 북으로 쫓겨간, 안타깝죠. 세상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도 되게 모색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과학기술 주체 확립이라는 게 해외 기술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김정은 시기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선진 과학기술 수입해서 빨리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도 교류협력 의사를 여러 차례 내보였죠. 요거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70주년 때 노벨과학상 수상자 초청해가지고 뭐 강연하고 이랬던 거고요. 요거는 그 제자원화,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 관련된 외국의 전문가들 초빙해서 세미나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2018년에 되게 아는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라고 하는 국내에서 출판되는 학술지에 북의 학자들이 논문을 투고해서 실렸습니다. 요 논문이 실제로 정식으로 실린 논문의 표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커서가 보이시나요? 큰 제목 밑에 왔다 갔다 깔짝깔짝하고 있는데 이게 6명이 저자거든요. 두 번째 볼이라고 하는 사람만 중국인이고 나머지 5명이 북쪽 연구자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최성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저자이면서 교신 저자인데, 이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 소속이면서 희천공대 교수인 사람.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북에서 남쪽에 전화를 논문을 냈다. 그것도 4월 달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정상회담을 한 몇 주 앞두고 보낸 겁니다. 뭐냐, 앞으로 남북관계 좋아질 텐데 과학기술 교류협력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는 이거 했죠. 14선언 공동행사 차 이제 남쪽에서 100여 명이 갔는데, 그때 남쪽에서 갔던 지자체 관계자들한테 북쪽에서 야, 우리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준비됐다. 남북이 협력연구에서 제재를 돌파하자,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야, 제재는 그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대북 제재에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너무 앞서 나가면 괜히 트럼프 심기를 거슬 수도 있고 부담이 되니 이거는 나중에 관계 좋아지면 더 좋아지면 하자 해서 미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북은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되게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직도 이런 데들 있죠.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 자, 위쪽은 이 금성 트락토르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전농 경기지부 가서 강연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농민분들이 바로 모델명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거 뭐라고 하시는데 북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50년대부터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뜯는 거죠. 분해해 가면서 부품 하나하나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부품을 깎아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을 해왔고, 그래서 이 트랙터 같은 경우도 2017년에 국산화율 뭐 98% 이상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0년이 되면 계열 생산, 그러니까 2017년에는 딱 한두 대 또는 시제품 같은 거 뚝딱뚝딱 만든 거였다고 하면 2020년쯤이 되면 뭔가 컨베이어 벨트 갖추고 쫙 그 일종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뭐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1월 달에 아니 작년 12월 달에 했던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 금성 트락토르 공장을 농기계 분야 핵심 공장으로 키우자라고 해서 지금 엄청 집중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달구지 같은 거 또는 여전히 막 사람들이 막 삽질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다른 한편에서 어쨌거나 현대화된 그 현대 뭐 기계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들도 속도는 들이좀 하고 있었고, 이런 주거 문화 이런 것들도 물론 생태론자들이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북은 어쨌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 정도고, 어쨌든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평양이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북의 현재 모습인데, 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의 노선이나 정책, 현재 동향 이런 것을 보는 데 있어서 북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고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을 빼면 북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2018년부터는 좀 더 키웠습니다. 3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저는 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서도 과학기술이 좀 주요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북의 과학기술 수준 뭐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라고 좀 김 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연구에 참여했던 것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과학기술 전공이기 때문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 좀 활성화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해보자. 특히 뭐냐?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아니라 반대로 북쪽에 쓸만한 기술, 쓸만한 과학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는 것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갈게요. 아이 참, 요건데요. 과기부에서 이제 발주한 정책 연구 과제에서 구체적으로 한 거 뭐냐면 2012년부터 2020년 봄까지 노동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몇 제도들이 있거든요. 평가하는 제도. 그래서 그런 거에 상을 받았거나 뭐 첨단 기술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거나 이건 국가과학기술 성과야라고 등록됐거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0여 개가 나왔습니다. 440개, 450개쯤이 나왔고, 그중에 여러 가지 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받은 것들을 추렸더니 60몇 개예요. 또 그중에서 특히 또 북이 강조하는 거에서 40개 정도 추려가지고 더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2020년 봄까지 해서 적어도 북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들이야라고 높게 평가했던 것들을 한번 추려봤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연유첨가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따지면 불수 원샷 빅분해 이런 거일 텐데, 어쨌건 그거 좀 다른가? 그 연료 첨가제여서 0.1%,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만땅 채우고 거기 0.1% 정도 딱 넣으면 그 연료 소비를 확 낮추고 그 엔진 마모도도 막 낮추고 뭐 이렇다. 그래서 막 그 보도가 여러 번 됐고 실제로 국가 뭐 과학기술 성과로 등록됐다 하는데 논문이나 발명 특허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개발한 거고 한 건데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거는 진짜 제가 되게 관심이 있는 거고, 뇌시티예요. 보시면 요겁니다. 북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책공대 전자공학부가 했고요. 북에서 과학기술 상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김정은 집권기에 그 첨단 무슨 기기 이런 것들 개발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우리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면 김정은 집권기에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이런 첨단 기기 제작 능력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또 마침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강호재 박사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요. 여기에 몇 달 전에 하버드 의대에 있는 교포 의대 교수가 왔대요. 이 양반이 2019년까지 WHO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대북 의료 지원을 여러 번 했던
그래서 북에 되게 많이 방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직접 봤답니다. 그 실제 시연하는 걸 받고 했더니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닌데 이미 상용화된,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수준이 되더라. 쓸만하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대요. 이거 만약에 사간 주문하면 너네 얼마에 팔래? 라고 했더니 2만 불을 불렀대요. 근데 이 같은 성능, 비싼 성능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20만 불에 팔린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북에서 있는 기술들 중에 정말 쓸만한 것들 골라서 우리가 상품화할 수도 있고,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저개발 국가들에게 그 공적 개발원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북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보내면 북의 기술, 과학기술할 때 우리 떠올리는 거는 핵, 미사일 개발 이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들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모색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중앙 연구기관이 아니라 황해북도 진흥 제품, 우리 따지면은 황해북도가 뭐 제일 큰 돈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아니고 막 전라북도 뭐 이런 데 정도 되는 곳에 전라북도청 산하의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만든 전기 보일러인데 컴퓨터로 제어를 해서 그간 좀 북에 쓰고 있던 기존 전기 보일러보다 크기는 3, 40% 아니다. 크기는 8분의 1이고 전기 소비량을 3, 40% 줄이는. 네, 거기 써놨죠. 여기에도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북에 이제 북의 당국이 이걸 한 3년쯤 전부터 엄청나게 독려합니다. 전기 보일러 쓰는 데는 다 이거 도입해라라고 하고 있고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세계 내놓을 만하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고 해가지고요. 뭔가 이게 각국이 특허 이런 것들을 서로 막 교류하고 하라고 그런 거 좀 활성화하려고 만든 건데 거기에다 특허 출원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런 거 개발했고 우리 자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너네 특허 가서 좀 가져가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그 연구에서 요건 나름 자료가 있어가지고 쭉 모아서 이거 좀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술 수준 평가하는 거기에 초보적으로 넣어봤더니 이거는 되게 초보적인 거긴 하지만 이걸 직접 이 보일러를 입수를 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만한 그 시장성도 일단 초보적인 분석에서는 나온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기로는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수익이 되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돼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 말에 막 그래서 이거 중국에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중교포를 통해서 한번 사볼까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딱 막혀서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기술 중에서도 아까 하나 프로그램 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겠고 북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걸 남북이 같이 써먹는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북이 적지 않게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김 빠지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의회 측면에서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남북의 공동 자산을 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딱 90분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고요.